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경북 영덕에 있는 나홍왕사기념관에서 목은 이색의 삶과 작품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부에서는 저희가 당시의 뭐 시대 상황이라든지 목은 이색의 어떤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작품들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 목은 이색하면 뭐 여러 평가가 많은데요. 네. 뭐 제자들이야 워낙 스승에 대한 뭐 경애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정도전도 아주 뭐 뛰어난 그 문장으로 평가를 했고, 제자 중에 한 명이 권근 같은 사람은 동방에 문학이 생긴 이래 이분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목은 이색의 문장과 네. 도은 이순인의 시가 동방 최고다 이런 얘기했죠. 하여튼 문장은 목은 이색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조선의 뭐 3대 문장가인 김창엽도 동국의 문장가 가운데는 목은 이색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대뿐 아니라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도 항상 이제 최고로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았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당시에 목은 이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리학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리학도 우리가 뭐 어떤 문장을 짓는 거, 글 솜씨가 좋은 사장학이 있고, 사장이라고 하죠. 우리 가사할 때 같잖아. 사장을 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학파가 있거든요. 경학파. 경전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경전을 이제 해석하고 실천하는 건데, 목은 이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쪽에 경학에 좀 더 초점이 보인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현실 참여를 했고, 관리 생활을 했습니다만, 결국 유학이 어떻든 간에 당시 고려말 조선기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부각될 때 그 전환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목은 이색의 문화에서 결국 정몽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몽주가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동방 이학의 조종이다. 동방 성리학의 1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정몽주가요? 정몽주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통론에 따르면, 자,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잖아요. 이 유학의 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정통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작을 맡는 주의한테 내려와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이 도가 어디로 왔느냐? 바로 정몽주에게 딱 해동으로 왔다 이거죠. 주자 다음에 정몽주예요? 네,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정몽주로 온 거죠. 그 누가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우리 이제 조선의 도학자들이. 그리고 정몽주에서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우리 말하는 이황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만큼 도학의 조정이고 이제 경학이랄까 이런 것들에 가장 큰 이제 한맥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문장 자체가,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목은 이색의 문장은 결국 아버지 이곡한테서 온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한국 산문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역대 문인들의 한국 시대부터 선문을 엮어놓은 책인데, 그 아버지 이곡이 정말 논리적이고 글을 정말 잘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보면 왜 이 아들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과학적인 게 홍수와 가뭄의 원인이라는 이제 글을 썼단 말이죠. 홍수와 가뭄의 원인? 왜 이걸 썼냐면 유학자들이 한나라를 만들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지고 국가 이념을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으면서 그때 동중서라는 사람의 천인감흥론을 많이 채택했거든요. 천인감흥론? 그러니까 결국 하늘하고 인간하고 서로 도가 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되는 것은 지금 권력자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따를 때 항상 근신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사실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이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론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면 성군으로 이름난 요임금 시절에 왜 홍수가 9년 동안 계속되고 탕임금 때, 이 바로 은나라에 만든 탕임금 때도 7년이나 가뭄이 계속됐느냐. 그럼 군주가 부득할 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곡이 아주 바로 이 홍수와 가뭄의 원인에서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거죠. 이색의 아버지가.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은 과연 하늘의 운명인가? 근데 딱 재밌는 말이에요. 요임금과 탕임금도 피하지 못했으니 하늘의 운명이라 하겠지만 잘하고 잘못한 일의 결과로 나타나니 사람의 한 일에 달린 것이라고도 하겠다. 제 할 일 다 하고 하늘의 운명을 기다리면 홍수가 계속되고 가뭄이 계속돼도 백성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홍수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거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자연재해가 하늘의 운명일 수도 있고 사람의 한 일일 수 있는데, 그 어떻든 저떻든 간에
벼슬아치에 일을 잘하면 아무리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백성 자체는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겪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럴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두 알겠습니다. 페이지만 한번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수와 가뭄의 원인입니다. 홍수와 가뭄은 과연 하늘의 운명인가? 과연 사람이 한 일에 달린 것인가? 요임금과 탕임금도 피하지 못했으니 하늘의 운명이라 하겠지만 잘하고 잘못한 일의 결과로 나타나니 사람이 한 일에 달린 것이라고도 하겠다. 옛날 사람은 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운명을 기다렸으므로 9년 동안 홍수가 계속되고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도 백성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후세 사람들은 하늘의 운명에 맡기고 사람이 할 일을 내팽개치므로 한두 해만 재해가 생겨도 백성의 시체가 도랑과 골짜기에 나뒹군다. 나라에서 해와 달, 날에 따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물자를 비축하여 대비한다면 사람이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작년부터 홍수와 가뭄이 들어 백성이 몹시 어려워졌다. 다방면으로 구휼하는데도 그 핵심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전에 노인들에게 들으니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곡식을 운반하며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정도로는 겨우 눈앞에 닥친 위기만 해결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만약 이미 지나간 자취를 보고서 아직 닥치지 않은 우환을 방비하고자 한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이 운명을 맡기는 사람은 관리다. 자신의 이해에 관계된 일이 있으면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반드시 달려가서 호소한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해로운 것을 없애줄 뿐 자신의 이익은 따지지 않는다. 지금의 관리는 그렇지 않다. 만약 두 사람이 송사를 하는데 갑에게 돈이 있으면 을은 어찌해 볼 방도가 없다. 그러니 백성이 어찌 원통한 마음을 품고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기운이 어찌 자연의 조화를 손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홍수와 가뭄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관리를 감독하는 사람은 감사다. 탐욕스럽거나 청렴한 관리가 있으면 살펴보고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어야 한다. 감사를 감독하는 사람은 감찰이다. 감사가 어질지 않은지 살펴보고서 승진시키거나 축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간혹 옛날처럼 하려는 뜻을 품은 사람이 있지만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한다. 오늘 감사가 된 사람은 어제 감찰을 지낸 사람이며 오늘 감찰이 된 사람은 어제 감사를 지낸 사람이니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춰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 백성이 옛날의 관리를 한번 보고 지금의 관리가 옛날의 감사를 한번 보고 지금의 감사가 옛날의 감찰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백성은 죽어서 도랑과 구덩이에 나뒹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홍수와 가뭄이 하늘의 운명이건 사람이 하는 일에 달렸건 그 핵심은 탐과 놀이를 제거하는 것뿐이다. 탐과 놀이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 시행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에 홍수와 가뭄의 원인을 따지는 글을 짓는다. 이걸 읽어보니까 홍수와 가뭄의 의미를 약간 좀 다르게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이 단지 비가 많이 오고 아니면 비가 적게 오고 요거가 아니고 홍수에 의한 피해, 가뭄에 의한 피해까지를 홍수와 가뭄이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뭐 5년 동안 오지 않아도 만약에 그 전에 충분히 백성들이 먹을 것을 잘 창고에 쌓아두어서 그걸 관리를 잘했다면 그 비 오지 않는 그 5년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예전에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리들이 잘못한 것을 짚으면서 왜? 혹시 그 책 뒤에 해설이 있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좀 다른 거 좀. 정프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의미로 그렇죠. 홍수와 가뭄, 뭐 비 안 오고 오는 거야 뭐 하늘이 결정한 일일지나 그것이 재해로 그래서 우리에게 크나큰 정말 가뭄, 크나큰 홍수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인간이 하는 일인 것 같다. 이거를 당대 최고의 문인인 그 이세계 아버님이 적었다는 그거에는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굉장한 명필이다. 요거는 이제 명필의 문제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한자로 쓴 걸 아마 한글로 번역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문장 자체가 수려하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한자를 또 봐야 제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한자를 또 왜냐하면 보셔야지. 또 이제 한자도 나름대로 운율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산문이라 할지라도 한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 이런 게 이제 같은 뜻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제가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요거는 다만 그 전체 글의 구조상은 굉장히 합리적인, 과학적인. 과학적이라 함은 이제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만큼은 제가 높이 살만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평가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글의 논리 구조를 되게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가기 때문에 그때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의 국위의 승리학자들이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을 봤을 때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인 것. 네네네. 그게 아주 구미 맞았다는 거죠.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왜 이제 그 관리의 탐욕들을 가지고 결국 문제를 삼느냐, 홍수 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 성경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파라오의 이제 재상이 되어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가지고 앞으로 이집트에 뭐 여러 가지 가뭄이 닥치고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 아주 탐관오리가 아니고 기본적인 백성한테 아끼는 관리 같으면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어렵지 않게 살 만큼 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배려를 할 수 있고 돌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 자체가 뭐 하늘이 일어났든 인간이 났든 그래서 근본적 원인은 뭐냐. 백성 살기 어렵게 하는 건 결국 탐관오리다. 그런 것도 아주 정밀하게 해가지고 아까 그 천인강공설에 따르는 모순을 아주 멋지게 딱 해석을 해준 거죠. 사실 태풍이라는 게 네. 우리에겐 자연재해가 됐죠 지금. 지금 자연재해죠. 그러나 그게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에서 그건 자연재해도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게 이제 태풍이 오면 집도 날아가고 뭐 농사 짓는 게 다 망치니까 이제 자연재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그것은 하늘의 뜻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행동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이제 자연재해라는 것들이 태풍이라는 게 왔을 때 그거를 재해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 관리들의 몫인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세계 아버지.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한번 우리 지선 씨가 이 인간 시장에도 아주 짧은데 이건 또 누가 쓴 이것도 건가요? 이 곡인데 이 곡을 한번 이해하면 이 색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니까 아, 그래요? 인간 시장이 참 이게 짧으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시장. 휴먼 마켓이죠. 네. 네. 아유. 상인이 모여서 서로 있고 없는 것을 바꾸는 곳을 시장이라고 한다. 내가 처음 영경에 가서 골목에 들어갔다가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음란한 짓을 부추기는 사람을 보았다. 얼굴이 얼마나 예쁜가에 따라 대가를 흥정하는데 공공연히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를 여자시장이라고 하였다. 풍속이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관청에 들어갔다가 조문을 제멋대로 해석해 법규를 농락하는 사람을 보았다. 죄의 경중에 따라 대가를 흥정하고 공공연히 돈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를 아전시장이라고 하였다. 형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와서는 또 인간시장을 보게 되었다. 작년부터 홍수와 가뭄 때문에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힘이 센 자는 도적이 되고 약한 자는 모두 유랑했다. 입에 풀칠할 수가 없어 부모가 자식을 팔고 남편이 아내를 팔며 주인이 노비를 팔았다. 시장의 진열에 헐값에 넘기니 개나 돼지만도 못한 짓이다. 그런데도 담당 관원은 문제 삼지 않았다. 앞서 말한 여자시장과 아전시장은 가증스러움으로 통렬히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뒤에 말한 인간시장은 그 사정이 가련하지만 역시 조속히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 세 가지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풍속이 불미스럽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일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읽어본 바로 또 제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예쁜 여자 좋아했어.
좋아하셨어, 이공님. 이국님이. 이공님. 네. 그렇지만 참았다 이거야. 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 시장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의 상품화. 그 당시는 근데 공공연하게 이 시장이다 보니까 그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고. 네. 근데 그게 또 아전 시장은 요즘 치면 이게 법조 브로커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우리 판사를 알고 있다, 검사를 알고 있다, 내가 서로 농락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정말 인간 시장, 다 팔려나오는, 인간이 팔려나오는 이런 것들을 참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당시에 가뭄과 홍수 이런 게 농민들에게 직격탄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네. 나라를 걱정하는 네. 마음, 그게 이제 이 세계에게 그대로 전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색이 그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경학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경학자는 이제 흔히 출세를 부귀공명을 꿈꾸는 게 아니라 뭐 사실 그 토지는 많이 가졌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리학이 되면서 예전에는 삼경이 중요했거든요. 삼경. 예를 들어 시경, 서경, 역경이 중요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성리학자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사서삼경. 사서가 더 중요한 걸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맹자, 대학중용 이렇게 하잖아요. 논어맹자. 올바른 인간이 되고 그렇게 올바른 인간이 돼야지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경, 서경, 역경이하고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썼다. 이걸 출처가 어디냐 검증하고 고정하는 것보다 당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올바른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들이 결국 현실에 대한 비판,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성리학자들이거든요, 도학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성리학자가 되려면 마음을 굶겨야 되거든요. 어떤 정말 숙이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자기를 다스려야지 남을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스려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유혹에. 너 지금 돈 한 100억 줄 테니까 이번 사건 좀 눈 감아줘. 뭐 돈 얼마 줄 테니까.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저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느껴요. 성리학이 그 당시에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세상이 엄청 부패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용진 선생님도 부패하고 우리 정박님도 부패했는데 저 혼자 고고하게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잘 네, 사는데 왜요? 무슨 논리 구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국에 군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군원이, 정말 나는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언을 하는데 군주는 나를 버리고, 저렇게 입에 발린 말만 한 인간을 채택하냐 그럴 때 너무 이 세상이 한스럽고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럴 때 그런 이제 어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창낭에 물이 맑으면 내 각근을 씻고, 물이 맑으니까 내 머리에서 가대끈을 씻고, 창낭에 물이 흐리면, 들어오면 내 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면 그냥 그게 맞춰 살아라. 세상이 깨끗한.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리학자, 도학자들은, 당시에 이제 이게 남송에서 성리학이 나온 것 자체가 그때도 막 엄청난 양극화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땅을 하고 백성들은 힘들고, 그럼 사회가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이 성리학자들이 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인간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될 거냐. 이러면서 결국 그러면 이 도학자들이 정말 투기치인할 때, 투기라는 거는 내게 부귀공명, 욕망을 추구하는 걸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게 안 좋은 게 그렇게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낮에는 도학자인데 밤에는 온갖 음탕한 짓 다 하고 자기 욕망 이런 게 또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좀 자기 희생적인 네. 이거를 요구하는 게 성리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우리나라도 지식인의 지성인, 정치인에 대해서도 바로 이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당신이 자기 희생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지금도 높이 평가한다. 네. 그리고 청렴한 걸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네네. 바로 이 사실은 이 성리학의 기본 이념이 여전히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적인. 이거를 좋게 봐야 할까 나쁘게 봐야 할까 모르겠어요. 그쵸. 이 곡의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인간 존중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이때 뭐 사람을 팔고 사고 혹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네. 계급사, 신분사니까. 네, 근데도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기본에는 인본주의 혹은 뭐 이렇게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이국 네, 선생님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은 이색. 이색. 이색의 글을 보면 네. 결국 그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네네. 그 채영 장군을 채영 장군인데? 평가하는 이제 글이 있거든요. 네. 글이 있고 이제 시도 있죠. 이색이 손과 발이 저절로 춤추는 줄도 모르고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이 이제 채영 장군의 그 위협을 이제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시 한번 제가. 간단합니다. 예. 네. 이거 이제 멋있게 읽어주세요. 이 시가 이색의 시인 거죠. 네, 네. 위엄과 명성 떨쳤으니 굳세고 현명하기 때문이라네. 바다에 도적이 벌벌 떠니 나라의 간성이라네. 토호는 위축되어 물러나니 백성의 보호자라네. 봉작받고 관청 열어 높은 관직에 올랐네. 공의 마음은 선친의 마음과 같아 차가운 얼음물 마시고 쓰디쓴 황병나무 씹었네. 드높은 홍산에서는 싸움터에서 용맹을 발휘했네. 영웅의 풍채 시원하고 기계는 온 세상을 뒤흔들었네. 그림으로 똑같이 그리니 모두들 우러러보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으니 덕은 쉬운데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네. 실천하는 이는 공뿐이니 공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부디 건강이여 우리 임금과 함께 하시기를. 이건 누가 쓴 거라고요? 이색? 이색? 이색이 누구한테? 채영 장군의 그 공적을 기리면서 부디 글을 쓰면서 시를 이제 덧붙인 거죠. 네네. 부디 건강하여 우리 임금과 함께 하시기를. 이것도 한자 봐야지 얼마나 잘 썼는지 아시겠죠? 그건 뭐 당연히 그런데 이게 임금과 함께 하시기를. 이 충성심이 또 네. 마지막에 한 칸 들어가 있네요. 그 불사이군 아니겠습니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참 이게 결국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의 차이가 그런 거였는데 정몽주는 끝까지 이제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정도전은 1000명이다 이거 1000명이 바뀌면 왕조는 바뀌는 거다. 그게 뭘 그렇게 그게 의리를 지키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좀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저리파와 경세파라고 하는데 같은 성경을 배웠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정몽주라든지 야한길제처럼 고려 왕조에 대한 정성을 지키고 네. 왜 정도전이나 조준, 권건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바뀌냐 이거죠. 이게 현실 참여로 바뀌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연세대 도한철 박사가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 결국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신분, 자기들의 출신 배경하고도 관계가 깊겠죠. 결국 고려 왕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윤택한 생활을 했다라고 많이 봐요. 네. 그래도 당장 우리 목은 이색만 해도 한산, 개경 등 10곳의 토지를 소유했고 한산 같은 경우는 100길인데 아까 말한 1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km, 10km, 네네. 100제곱킬로미터면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의 6분의 1 정도의 땅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서울의 6분의 1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고 정도전 같은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경세파, 새롭게 뭘 하자, 창업을 하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로 진출했단 말이죠. 근데 네. 과거로 진출했는데 국가 재정이 고갈돼가 월급을 제대로 못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나중에 밭도 갈고 스스로 집도 짓고 이래요. 그럼 정도전은 재산이 없었어요? 정도전도 이제 집안은 부친이 아버지가 형부상서를 지닌 정문경의 큰 아들이었는데 정도전에 이제 외가 쪽 외할머니였나요? 그쪽이 이제 우연보 집안의 종 노비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우연보 집안에서 정도전에 그 좀 신분이 하찮다고 계속 하대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 우연보라는 아들 3명이 다 장사를 맞아 죽긴 맞아 죽게 되죠. 그 정도전에 그 항상 나를 무시했지 하는 사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크게 자기가 지금 여기에 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색은 지켜야 될 게 많죠,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색 같은 경우는 토지 제도 같은 경우도 좀 온건하게 가자는 거예요. 개혁을. 점진적 개혁하자. 7명, 8명이 세금 받는 거 1명만 제대로 받게 하면 큰 문제 없다 이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준이라든지 정도전 학파는 정도전이 제일 과격했어요. 토지 전부 국유하고. 다 국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했다가 너무 네. 과격하니까 조준이 조금 타협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새롭게 완전히 원점에 시작하자. 네. 그러니까 그 뭐 지키느냐 새로 만드느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색 같은 분은 결국은 음서제. 요즘 지금 아버지가 벼슬 높으면 아들도 벼슬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노블레스 오블리제 개념으로 좀 더 책임감도 생긴다. 네. 그리고 과거 해가지고 자기 이제 시험관하고 과거 뽑힌 사람 있잖아요. 좌주와 문생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다 도와가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제 2세기 온건한 어떤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이게 결국 부모하고의 어떤 은혜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의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나중에 국가와 인간에 대한 의리를 발전하는 거다. 우선은 뭐냐? 우선은 효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 효가 1차적 인간관계 바탕이 돼야지 우리가 사회적 관계도 잘 되는 거지. 네. 처음부터 뭐 국가 이런 거다. 부모에 대해서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정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주문생 이런 거는 아니 이게 지금 공적인 우리가 관계인데 그걸 왜 사적으로 자꾸 치환하냐. 서로 도와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국가를 좀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공적인 의가 먼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사람들은 제가 뭐 좀 과문합니다만 인이랄까 좀 측은지심 있잖아요. 아유 네. 그래 니하고 나하고 인연 맺었으니 서로 다 이 세상 사람한테 힘들지 않느냐.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인을 중요시한다면 정도전 이론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가야 된다. 천하는 공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제도도 달라지고 그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이제 정약용 선생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약용 선생은 재밌는 말을 했거든요. 정약용 선생은 친친과 존존이라는 말을 써요. 친친과 존존. 친친과 존존. 그러니까 친친은 뭐냐면 친할 친자, 친할 친자. 친친. 존존은 존중할 존자, 존중할 존자예요. 무슨 말? 친친은 혈연을 중시하는 거죠. 친족을 하고 친하게 더 사랑을 베풀고 존존은 뭐냐면 사회적 관계죠. 존경할 사람한테는 존경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스승이 있고 상급자가 있으면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유교의 예를 구성하는 원리인데 이색 같은 경우는 결국 친친의 원리를 더 강조하는 사람인 거죠. 친친. 혈연이 더 중요하다. 인정. 정도전은 그러면 정도전 존존이죠. 존존이에요. 인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군신관계보다는 부모관계 더 중요한 거죠. 선생님 뭐예요? 저는 사사. 사사는 뭐야?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좀 친친과 대단하다 진짜. 친친이네요. 그래도 사사를 가려니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혈연이 아니니까 좀 다른. 혈연은 절대 안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뭐가 좀 좋아요? 식식. 어? 먹는 거. 식식. 되게 개개 영덕. 네. 근데 결국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뭐죠?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빙점을 지은 소설가. 빙점. 그것도 참 좋은 소설인데 그 기독교 원제를 가지고 좀 일본적인 것들하고 참 재밌는 소설인데 그 빙점에 보면 그 빙점이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죠. 그 남편이 그 미우라 아야코가 죽고 나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는 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사랑도 그죠? 친친 존존에 다 들어가게 되겠네요. 우리 잠깐 말씀하신 거 중에 그 이세계 문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평생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평생 누리는 즐거움. 이게 잠깐만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체는 아니고. 군자에게는 평생 누리는 즐거움이 있으니 잠깐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으로 삼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벼슬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녹봉은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곤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를 존귀하게 하는 건 반드시 나를 미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나 자르면 바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아예 그냥 올라가지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내 평생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디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된다면 아무리 존귀하고 부유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멋있다. 기뻐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이걸 평생의 즐거움을 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생의 즐거움이라고 막 그렇게 그것만 이제 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2022년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읽고 딱 해석해 주신 거예요? 짧게? 그렇죠. 정프로죠.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 네? 3% 빨리 버리세요. 나를 공공하게 만들 거야. 그게 제일 큰 건데. 내 돈 제일 큰 거야.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근데 평생 지켜야 된다, 그거. 네. 아, 근데 정말 내용이 너무 이렇게 뭔가 와닿네요. 네, 문장이 그래서 아주 좋고요. 여기 또 뒷부분에 네. 아버지의 바둑도. 아, 그거 제가 읽으려고 했어요. 예, 같이 적어놨습니다. 예. 제가 적어놨다니까요, 제가. 예.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 바둑돌. 참 좋습니다. 예, 요건 제가 싹 그냥 네. 스킵하면서 봤는데. 어휴, 탁월하십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글들은 보면 이세익 선생의 어떤 그 예전의 어떤 사상에 대한 뭐 나의 그냥 정리 요 정도 있는 글들이 좀 많은데 네. 아버지의 바둑돌은 자기 생각이 감정이 좀 잘 드러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Father Stone from Stone 이색. from 이색. 선친께서는 나의 기회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셨으나 유독 바둑만은 그 묘리를 조금 터득하셨고 당시 바둑에 뛰어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셨다. 그러나 집안에는 그 도구를 남겨두지 않으셨다. 바둑판이나 바둑돌을 집에 안 두셨다는 거죠. 네. 나는 선친을 잃은 뒤 도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울하여 공부도 그만두었다. 1년이 지나 서책을 정리하다 바둑돌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는 흰 바탕에 노란 무늬가 있는 조개 껍질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옥처럼 매끄러운 검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정교하게 다듬어 별처럼 둥글둥글하니 선비의 책상에 놓을 보배라 할 만했다. 그러나 바둑알이 겨우 200개 뿐이라 물결에 마모된 돌로 조금 더 채워 넣었다. 하루는 손군이 찾아와 말했다. 이것은 내가 승려 개홍에게서 얻은 것인데 당신의 선친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때 우리 아이 기가 바친 것입니다. 아이 이름이 기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바둑돌을 하나 집어 하나하나 세어보다가 물었다. 처음에는 360개가 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찌 이렇게 작습니까? 내가 보니 그 또한 개탄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를 계기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물건이라도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운수가 있는 법이니 군자는 이를 몰라서는 안 된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면 개홍 이전에 이 바둑돌을 만든 자는 누구이고 이를 전해준 자는 또 누구이던가. 개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승려죠. 승려에게 이제 받은 돌이니까. 개홍이 손씨 집안에 전해주고 손씨 집안이 이씨 집안으로 건네주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이미 반의 반이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며 점차 흩어져 어떤 사람의 손에서 갑자기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선비들이 사용하게 될 것인가? 부귀하고 호탕한 자의 놀이개가 될 것인가?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며 한탄하고 사물의 이치를 자세히 따져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둑을 두고 원동방정의 기미를 살피고 이형맹세의 뜻을 논하는 것은 여기에서 언급할 겨를이 없다. 삼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흰 바둑돌이 140개, 검은 바둑돌이 190개이다. 이어서 두 통의 글을 쓴다. 하나는 손군에게 주어 바둑돌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고 하나는 내가 보관해 바둑돌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며 또 행여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 굉장히 좀 깊은 글인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석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또 조금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바둑돌. 우리 사람들도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300명 한 학교에 한 학년에 이렇게 이제 있었겠죠? 네, 엄청 많았어요. 많았죠. 한 500명 있었을 수도 500명 있고. 됐어요. 예. 네. 그 바둑돌들은 지금 다 어디 갔겠습니까? 각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네. 어떤 자는 굉장히 잘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아주 안 좋게 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바둑돌도 그렇게 어떤 만든 사람이 또 누구에게인가 선물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그 과정 중에서 혹은 뭐 바둑을 열심히 두다가 알까기 같은 거 하면서 한두 개씩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깨진 바둑돌도 생기고 버리게 되는 것도 생기고 어떤 건 잘 닦아서 윤돈하고 네.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음. 바둑돌처럼 같이 처음에는 똑같이 나왔으나 아주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아주 많이 달라졌을 때 그러면 그 잃어버린 바둑돌에 대해서 깨진 바둑돌에 대해서 혹은 잘 닦인 바둑돌에 대해서 너는 정말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고 너는 저 하찮은 존재고 네. 너는 깨져도 마땅한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간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제가 이색을 책을 확실히 어떤 생각을 갖고 읽느냐에 대해서 내용이 정말 달라지는. 저는 그 들으면서 약간 재행무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더덥고 더덥다. 아무리 내가 소중히 아끼는 것도 네. 결국 다 계속 바뀌지 않느냐. 네. 내 것이라고 너무 고집하고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도 이제 느낌 들었고. 그런 느낌도 있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다른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원래 이제 잘 만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 그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이 좀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사라졌잖아요. 우리도 내 좋은 뜻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전해줬을 때 사실 나의 그 원래의 뜻이 그대로 온전히 전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윤색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기도 하고 또 내 좋은 뜻만 버려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둑돌이 그렇게 중간중간 거쳐가면서 사라지듯이 나의 원래 뜻도 하나하나 변색되고 윤색되는 게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이색에 붙인 이곡에 남긴 바둑돌에 대한 기록이다. 이색은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바둑돌을 발견했다. 제법 귀한 물건 같았지만 수가 너무 적었다. 바둑판을 가득 채우려면 흑과 백 360개의 바둑돌이 필요한데 남아있는 것은 200여 개에 불과했다. 어느 날 찾아온 손 아무개라는 사람이 바둑돌의 내력을 알려주었다. 원래 승려 개옹이 손씨 집안에 준 것인데 손씨 집안에서 이곡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색은 새삼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이 바둑돌이 개응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겠으며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겠는가. 바둑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으니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도 영원한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물을 두고 성찰에 공부를 하는 글쓰기는 성리학이 유입된 이후 유난히 눈에 띄는 경향이다 라고 이제 이거 적으신 분이 뭐 이렇게 다른 거죠? 저거 말씀 지금 다시 들으니까 결국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백이 옛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천지는 마무리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다 이거죠.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이다. 이 세상이란 것은 네. 모든 사람이든 다물이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선생님 같다. 좀 나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 근데 뭐 가지려고 하지 3% 말고. 못 나. 내부시죠 못 나. 근데 저게 사실 뭐 이제 그러면 어떻든 내 소유란 게 아까하고 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란 게 사실 맞습니다. 쓸 수 있다 이건데. 맞습니다. 정경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장 네. 재물을 지키는 좋은 법이 뭐겠냐 이거죠. 재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자, 재물을 지키려고 곡식을 창고에서 그득그득 사놓는다? 그럼 다 썩어져 버리겠죠. 저는 알고 있어요. 재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어떤 겁니까? 주식 투자? NFT. 제가 보기에는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영 선생은 네. 그 흙에 뭡니까 땅에다 파묻어도 또 그게 썩을 수도 있고 또 누구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동굴에 숨겨도 훔쳐갈 수 있고 창고에 집에 꽁꽁 숨겨도 불이 나서 탈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정영 선생 했던 말이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일 재물을 잘 지키느냐? 사람의 마음에 그 재물을 숨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숨겨라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가 그 재물을 뿌려놓으면 그게 결국은 너가 가장 재물을 잘 지키는 법이다. 너가 공부할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결국은 다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 묻지 말고 사람에게 묻으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아직 통수를 좀 안 맞아보신 것 같은데 사람한테 통수 맞아. 1도 안 주시는 분. 우리 정영진님 1도 안 주시거든요. 그거 맞으면 그거는 뭐 그래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네. 근데 이 성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듣기에는 현 시대를 사는 나의 자세와 이 성리학과 너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저는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는 해요. 남들이 다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고, 남들이 뭐, 너도 다 챙겼잖아. 그럼 나는? 약간 하면서 약간 서운해하고 이런 마음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도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우리 지선 씨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대게 먹으러 갈 거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네. 승리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좀 정도전 유해가 중시하는 그런 맹자겠죠. 의리. 네, 네. 이 의리라는 게 그러니까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도덕성. 이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불교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음에 부귀영화를 욕망을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수기친 성리학에서 불교적 세관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교는 좀 현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공이랄까, 물 여러 가지 하지만 좀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실을 개혁하려는 거는 좀 약하잖아요. 이게 나타날 때는. 그 좀 더 출가를 해버리면 현실을 개혁할 엘리트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성리학자들은 마음은 그렇게 불교적인 욕심을 없애고 탐욕을 없애고 같이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나서야 된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치인의 방법을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경세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이 올바른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정말 흔히 말하는 도덕군자화, 전 백성의 군자화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어떤 큰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기에 있어가지고 부귀영화는 찌푸라기와 같은 거, 초계와 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진짜 이게 내공이 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내공이 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데 수신이라는 것들이 뭐 이래저래 그때가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수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격을 계속 수양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아름다운 이성이 나를 유혹하고 어떤 재물이 나를 막 흔들게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도학자이고 성리학자들이죠. 네. 사실 그 예쁜 여성은 그 도학자 꼬실 생각도 전혀 없는데 네. 괜히 난 안 넘어가야지 생각부터 하고 있는 그 현실이 난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근데 나는 이 이생 선생의 글을 보면서 지금의 어떤 그 글과 매우 다른 점을 하나 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자 처음에 시작을 선진계에서는 바둑 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바둑은 유독 좀 좋아하셨다. 네. 그런데 집에는 그 바둑돌이나 그 바둑판을 남겨놓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 그거 무슨 상관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우리는 시작을 하면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바둑돌 발견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바둑돌에 새가 사실은 아빠가 뭐 바둑으로 뭐 이렇게 막 무슨 스토리가 나오고 뭐 바둑으로 뭐 인생을 망쳤다든지 아니면 뭐 너를 낳았을 때 내가 바둑에 미쳐갖고 너 엄마를 내가 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엄마가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야 되잖아. 그게 이제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구조는 전혀 없어. 그래서 난 맨 처음에 바둑돌 나와서 뭐 나중에 보니까 뭐 바둑돌 또 200개 빼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아 그럼 또 그 100몇 개 막 뭔가 또 이야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성리학의 기본 방식이 경물치잖아요. 경물치지. 네. 그 사물 아까 바둑돌 그 자체 접근에 들어가서 그 이제 알물 이치를 깨닫는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 바둑돌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게 하는 건 이제 내러티브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어떤 이야기 구조에 흔들리니까. 저때 이분들은 글을 쓸 때 그것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게요. 우리는 그 내러티브 구조에 너무 익숙해갖고 맞아. 이렇게 만약에 내가 글을 쓰면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쓴 것 같고 낯설고 이런데 옛날 글은 그렇게들 쓰셨나 보네. 그 내러티브 구조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오래되지 않은 그죠? 뭐 물론 이제 고려 때도 가전체 해가지고 그 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던져주는 교훈적인 그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를 만약에 아까 말씀 수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자체가 뭐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경학자들은 화장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글을 표현 예쁘게 하고 꾸미고 이런 거. 왜냐면 그걸 통해서 출세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단련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남에게 자꾸 좀 멋있게 보일까. 네네네. 이런 거 남을 의식하는 거라 보니까 별로 그렇게 공교로운 표현들을 쓰고 이런 걸 안 좋아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과 매우 다른 구조에 저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글이 상품이잖아요.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돈으로 그러니까 글이 돈으로 치환되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저때 사람들은 글이 돈으로 치환되는 구조가 그러니까 돈으로 치환되는 것들은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 구조에 사회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저때 그런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좀 더 보자면 권력이랄까 아니면 좀 현실에 자기가 개혁을 하기 위한 네. 하나의 어떤 끊임없는 자기 공부 진짜 공부가 되겠죠. 공부 일단으로 가니까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필요는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다르지 않나. 한 개인의 어떤 자기의 생각과 사상 같은 걸 적어둔 거잖아요. 네. 근데 500년, 600년이 지날 때까지 이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경북 영덕의 나홍 왕사 기념관에서 네. 이걸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여기 영덕에 네. 절이 또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네, 장육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절에서 아마 이거 글을 보관했을 거예요. 네. 영덕 아니, 장육사, 그쵸. 근데 이제, 본래 말 그대로 나왕사와 교분이 있었고, 그래서 불경을 간행한 작업도 같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은 이색과? 네. 목은 이색이 결국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둔 게 여주 네. 신륵사를 가다가 숨을 거두게 됐거든요. 여주의 신륵사. 신륵사? 네, 신륵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절이죠. 거기서 불경도 간행하고 했는데. 네네네. 거기, 그러니까, 다른 불교 인사도 교분이 있었고, 나홍과의 어떤 그런 공동 작업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홍화상 같은 경우가 그 유명한 시가 있죠. 나홍화상. 들어보시면 딱 짐작하시죠. 또 모를 거예요. 나홍의 시. 네.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강아지가 나타났단 야옹야옹 뭐 이런 거 하지 마. 야옹이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네네. 이거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격공은 나를 보고 요건 티없이 들어봤다.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양희은 노래 아닙니까? 한계는 아닙니까? 그건 한계이군요. 말없이 저사는 나를 보고. 저산이구나. 청산이 아니고. 네. 어쨌든 그 노래를 듣죠. 이따가. 그 시는 그게 좀 바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대신에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불교 탐진치 이렇게 해석하는 하는 시도 있고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이런 거 있는데 네. 나홍화상이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항상 마음 닦는 거죠. 마음을 닦는 거. 그러니까 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자에서 나오는 심재랄까 마음을 굶긴다는 거죠. 도가 철학에서 주장하는 마음을 굶겨가지고 욕심을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을 비웠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다 기독교든 불교든 성리학이든 통하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꿋꿋하게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이 세상을 건질 수가 있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색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알고 있는데 끝은 어떻게 지금 이색 선생? 네,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아까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색이 말 그대로 계속해서 창왕을 옹립하려 했고 계속해서 이승기를 견제하려 했으니까 유배를 보내고 유배를 보내면서 계속 이제 목을 베야 된다. 참소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 공양왕 마지막에도 이색을 목을 베야 된다. 근데 옥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중재를 주려고 딱 다들 이색을 비롯한 여러 유학자들 잡혀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관아가 다 물에 잠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있다. 이거 함부로 이런 어진 유학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래가 결국은 또 풀려나고 그 와중에 이성계와의 특수한 교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계가 나중에 말씀드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산백이라는 작기도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색의 아까 아들 한 명은 죽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색의 가문은 조선에서 계속 살아나는 거죠. 결국 흔히 말하는 다 관리가 되고 대체로 좀 협조도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얼마 안 가서 이색의 문집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문집이 나오는 거는 국가가 도움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산패까지 이렇게 딱 자기를 줬는데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참 그래도 이색은 결국 어떻든 처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온건했기 때문에 정말 피와 살이 튀는 야만의 어떤 격렬한 권력적인 현장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도전한 거 아니냐. 물론 뭐 예전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좀 야사식으로 보면 결국은 이 모건 이색이 정신적 지주다 이거죠. 어떻든 모든 유학자들의 이색 스쿨에서 나왔잖아요. 정도전이든 정몽전, 그러니까 좋고 나쁜 모든 게 이 사람한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 협조를 안 해주면 이게 조선이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냐 해가지고 여주 실력사로 갈 때 뭐 누군가가 이색에 음식에 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이승계가 그걸 보고를 받고 화를 폭풍 냈다. 도대체 누가 나도 모르는 내가 뭔 술을 하사했다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모건 이색에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전설도 나오고 다 이색 스쿨 출신이니까. 네. 참 그러니까 이색 스쿨이 이게 그러니까 참 결국은 왜 이색이 지금도 그러면 몇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우리가 방송을 하느냐. 그럼 모든 길이 여기서 나왔고 모든 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유학. 모든 길이 이색으로 들어갔고 모든 유학자가 또 모든 성리학자가 이색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극단의 스펙트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모건 이색이 그럴 수밖에 그 시초를 우리가 네. 찾아봐. 네. 전주의 씨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만. 네. 유학이 안 되면 이색 이색스쿨 닷컴. 이색이 우리나라 유학, 조선시대 성리학, 네. 성리학의 사실 이제 이게 정신적인 어떤 배경인데 네. 요거의 최상단에 꼭지점에 네. 계신 분이 바로 네. 이색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경북 영덕 출신이시고 네. 그렇게 나홍 왕사랑 또 친하시고 네.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네. 마음을 채울 때는 저는 이 영덕에 있는 나홍 왕사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명 힐링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좀 배부르게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근데 뭐 영덕 사실 오면 이렇게 바닷가 해변 이런 데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지 사실 이런 어떤 지역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갈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 경북 영덕에 와서 네. 대게만 먹고 갔다면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야. 한 번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지방에 가서 물론입니다. 거기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을 네.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또 가보고. 사실 그 지역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지자체가 있으시다면 왜 연락을 안 주셨? 아니 잠깐만. 근데 선생님 어디? 저요? 네. 저는 이제 대전. 대전. 그럼 대전에 이제 영진 뭐가 생겨야 되나? 영진. 영진 저기 그 버섯 마을이라고. 버섯만. 왕버섯 마을이라고 이제 생길. 왕도 붙어요? 왕 붙어야지. 나중에 이제 그건 생길 건데. 네네. 대전에는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옛사람 중에 유명한 분은 이제 그분이 이제 태어나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송시열, 우암 송시열. 네네. 예,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근처에. 예, 그런 거 정도 아마 있습니다 대전에. 그 구미시죠? 구미에는 누구 있어요? 구미에 저 박정희. 아니 구미가 바로 이 박정희 생각. 구미가 야은길제. 네? 바로 지금 말한 삼원 중에 하나인 야은길제가 바로 그래요? 구미 순산을 유학자를 다 기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구미가 이제 말 그대로 영남 살인의 본향이 될 수 있죠. 안동을 우리가 물론 하지만 구미에 바로 야은길제 선생.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쪽 어디로 다시 집 간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대구. 대구인가요? 네. 하여튼 뭐 거기 구미 유명한 분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그 유명한 이제 하나의 어떤 관광 기획자라고 할까 알랭 포가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아주 잘 이제 기획 잘하는 프로듀서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한테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이제 용역을 준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를 사람들이 오게 만드냐.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매력적인 도시의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이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건과 유적과 유물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은 무조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영덕 대게도 좋고 다 좋고 어느 좋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홍 화상이라든지 모건 이색 선생의 괴시리 마을이나 신돌석 선생의 의병장 신돌석의 기념관 이런 걸 보면서 할 때 사실 우리가 진정한 맞습니다. 여행과 관광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여행에서 예를 들면 아름다운 뭐 바위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아름다운 바위라면 아름다운 바위로서 끝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신돌석 장군이 그 위에서
그 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던 곳이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바위와 함께. 우린 관광지를 만들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스토리들은 누가 이렇게 잘 꾸며낼 수 있느냐? 바로 저입니다. 경북 영덕에 우리한테 네네. 졌잖아. 네네. 다른 지역이라고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분명히 뭐 누군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저희가 만들어도 드릴 수 있어요. 뭐야. 다 있죠, 뭐. 이제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역에 계신 정말 아주 예전 혹은 뭐 최근에 근대라도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 좋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또 배경으로 보시니까 보는 재미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슬슬 화면에서 아마 대게 냄새가 좀 올라오실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대게를 좀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은 이색. 네. 경북 영덕 출신의 네. 뭐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 네. 목은이색 선생의 삶과 그 당시의 시대 상황 그리고 그분의 작품까지 저희가 오늘 쭉 한번 봤습니다. 네. 지선 씨 괜찮으셨죠? 저는 너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일당백에서 네. 많은 책들을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와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하니까 약간 더 과거로 약간 오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책만 하면서 그냥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네네. 아, 직접 여기서 뭔가 이렇게 떠나는 느낌이구나. 네, 그 기분이 약간 좀 더. 아,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 혹은 이 옆에 있는 길에 그러니까요. 목은 이색 선생이 그렇죠. 걸어갔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600년 전에. 네. 신장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플로 청취자들을 위한 또 노래 하나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봐야죠. 추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떠나요. 떠나요? 네. 누구 노래죠? 모르겠어요. 떠나요라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무거나 떠나요가 들어가는. 아,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또는 조용필. 네. 혹시 우리 제가 아까 네. 일부에서 네. 그 노래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그 제목이 청산별곡. 청산별곡. 아까 말씀하신 양희은의 네. 노래도 한계령. 있잖아요. 한계령. 양념 아, 한계령.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는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네. 제작진이 알아서 잘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과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